안녕하십니까? 은결씨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책은 독자들을 생각의 모험으로 지성의 숲으로 지도 밖의 세계로 이끄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교수의 12번의 강의를 묶은 12발자국입니다.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12번의 놀라운 경험을 소개하고 경계를 넘어 새로운 생각의 우주로 안내하는 최고의 명강의 12발자국. 이 책은 1.4kg의 작은 우주인 뇌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내밀한 삶의 이야기와 맞닿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는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정재승 교수는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대학생과 CEO가 선호하는 최고의 명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박사의 연구 분야는 의사결정 신경과학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대뇌 모델링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과학이 알려주는 삶의 통찰을 전하는 12발자국 중 두 번째 발자국,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저는 의사결정, 즉 선택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병에 걸린 정신질환자들은 왜 잘못된 의사결정을 자주 하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 중에는 대개의 생명체들은 하지 않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죠. 또 나쁜 줄 알면서도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을 끊지 못하는 중독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제 연구 주제입니다. 아울러 공학적인 응용도 많이 연구합니다.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컴퓨터가 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읽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장치를 만드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자가 왜 뇌를 탐구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제 학문적 자아를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체 물리학을 공부했죠. 학부 때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철학하는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는가를 평생 탐구하는 삶은 그야말로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태어났다면 뭘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20세기에는 천체 물리학자가 됐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를 꿈꾸게 되었지요.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과학적인 관점, 최첨단 과학도구들을 이용해 철학적인 질문에 답하는 자세, 너무나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창시절 이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늘상 밤하늘만 바라보다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어느 철학자의 에피소드를 듣고 부러운 나머지 전율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대학에 입학해서 인생에서 반드시 이룰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당장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것. 당시에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여러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고요. 둘째,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모두 읽겠다. 그래서 내가 평생 답을 구할 질문을 하나 찾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덕분에 졸업할 때 제가 책을 가장 많이 대출한 대학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출한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질문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뭔가를 하나 기여하고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석사과정 1학년 때까지 저는 인생의 질문을 천체 물리학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공부를 해보니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분야에는 걸출한 천재들이 잔뜩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평생 연구에서 천재들이 쌓아놓은 거대한 학문의 탑 위에
저만의 돌 하나를 겨우 올려놓으면 그나마 다행인,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른바 천재들의 무덤이 바로 천체 물리학 분야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는 블랙홀로 추정되는 100주짜리 X1이라는 별의 내부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는데, 이 별은 평생 절대 가볼 수 없는 별이어서 제 연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도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구에서 1000명도 안 되는 과학자들만이 관심을 가질 법한, 세상은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시에는 강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방황은 기퍼만 같지요. 그러던 차에 한 학회에서 우연히 브누아 망델브로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랙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내놓은 수학자입니다. 작은 세부 구조가 전체 구조를 그대로 닮아있는 복잡한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패턴을 찾아낸 세계적인 석학이죠. 저는 그분의 강연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기하학을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상식처럼 알고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랙털 기하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망델브로 교수님 덕분에 복잡계 과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3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학문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며 또 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척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복잡계 과학을 잘 연구하면 하나의 학문이 만들어지는 탄생 과정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잘하면 나도 뭔가 학문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옮겨 복잡계 과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남이 안 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도해 오랫동안 버텨서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것이 제 속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잡계 과학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복잡계 과학이란 어떤 분야일까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걸 좋아해서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단순한 수학적 모델로 설명하고 연구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물리학자들이 복잡함을 다룰 능력이 부족했고 왜 중요한지도 잘 몰랐으며 그것을 자연과 우주의 본질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컴퓨터와 수학이 발달하면서 물리학자들은 복잡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대면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복잡계 과학은 복잡한 시스템이 왜 복잡한지 알기 위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현상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것을 만들고 운행하는 근본 원리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복잡하다고 믿고 우주 만물에 깃든 복잡성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실제로 아주 단순한 원리만으로도 복잡한 현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나비 효과가 바로 그 예입니다. 초기의 작은 차이가 얼마 후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현상 말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현상은 매우 복잡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흥분과 열정 속에서 이 이론을 공부했는데 이걸 어디에 적용해 무엇을 밝혀낼까 결정하는 건 힘든 숙제였습니다. 복잡계 과학을 함께 공부한 연구실 선배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죠. 날씨를 예측하거나 주식 동향을 예측한 선배도 있었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할 때 쓴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는 제가 한창 복잡계 과학에 대한 열정에 취해 있을 때 쓴 책입니다. 복잡계 과학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학문인지를 소개하려고 쓴 책이지요. 저는 인간이 이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인 뇌에 복잡계 과학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뇌는 어떻게 신경세포 활동을 통해 정신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인간의 정신작용은 생물학적인 원리로 모두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영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정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연구의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저 같은 물리학자에게는
뇌는 가장 매력적인 탐구 대상이며 이 뇌를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인간은 너무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이기도 합니다. 뇌를 장착한 인간을 저의 뇌로 탐구한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의 다른 신경세포 1000여 개와 복잡한 시냅스를 형성하며 얽혀있는 무게 1.4kg의 묵직한 기관입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도 수천 개의 가시가 돋쳐 있으며 이 가시 하나하나에 복잡한 계산이 벌어집니다. 신경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들과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하고 이 정보들은 다시 더 먼 곳에 위치한 신경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하니 그야말로 뇌는 복잡한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신경세포들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던 시절 제 관심은 철학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팽창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는가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뇌과학을 탐구하는 지금은 그런 우주를 우리는 뇌를 통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철학의 인식론적 질문으로 연구 주제가 옮겨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의사결정, 즉 사람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선택하는가라고 했죠.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릅니다. 선택지를 골랐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를 판단하고 비교한 다음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지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나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같은 사회적 이익이나 내가 예전에 이걸 한번 써봤는데 좋았어 같은 과거 경험, 수많은 것 중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 같은 주의 집중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전두엽에서는 어떤 게 더 옳은 선택일까 혹은 더 공정한 선택일까 같은 고등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선택하는 동안 우리는 뇌의 전 영역을 두루 사용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경제적 이득, 사회적 관계, 과거의 경험, 주의 집중, 편견과 선입견, 도덕과 윤리 등 많은 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판단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동물이고 선택을 하는 기준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심지어 그런 기준들이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같은 복잡계 물리학자는 이 복잡한 대뇌 선택 과정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20세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온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는 가설의 테두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복잡계 물리학자가 보기에 경제적 이득이라는 기준만으로 합리성을 정의하고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동물이라는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탐구한 미시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합리적이라는 개념도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뇌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신경과학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활발히 연구된 영역은 시각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로 우리는 어떻게 뇌에서 세상을 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인식론적인 질문을 안고 뇌에 대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편 1950, 60년대에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학습과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인지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인공지능 분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감각기능 중 시각계 그리고 학습, 기억 시스템은 뇌의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입니다. 반면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어떻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연구한 지는 겨우 3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두개골을 열지 않고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fMRI가 등장해 인지신경과학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니까요. 의사결정은 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셈입니다. 자, 이제 물리학자인 제가 왜 뇌를 탐구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뇌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결정장애입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요.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 사회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널리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결정장애를 앓는 소비자를 위한 처방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평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결정을 할 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지요.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주인공처럼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의 징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햄릿은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데려가자 자살할 것인지 그를 죽일 것인지를 놓고 며칠 밤을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이 상황에서 햄릿이 외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대사 때문에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1989년 처음 명명된 이 증후군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잘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결정장애를 앓고 있나요? 본인이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1.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갈등하거나 타인이 결정한 메뉴를 먹는다. 2.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을 반복적으로 돌린다. 3. 타인의 질문에 대부분 글쎄 또는 아마도 라고 대답한다. 4. 혼자서 쇼핑을 못하고 친구의 결정을 따른다. 5.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는다. 6.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될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하는 등 사소한 질문을 올린다. 7.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여러분 중 대부분이 7개 항목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헤맨다거나 TV 채널을 한 바퀴 다 돌리고도 볼 채널을 못 정한 경험들이 다들 있죠?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못하고 글쎄, 아마도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나 혼자 쇼핑을 하면 잘 고르지 못해서 친구와 간다거나 말이죠. 이 항목 중에서 5개 이상 해당하는 분들은 결정장애라고들 합니다. 햄릿 증후군이 사회 현상이 되다 보니 그들을 겨냥한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썸 탄다고 하죠. 사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하는 고민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썸 탄다는 말을 유독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옛날에 비해 박력 있게 고백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M4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애를 할 형편이 안 되고 용기 있게 감정을 표현해 본 경험은 적다 보니 고백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사랑에 대한 욕망이 사라진 건 아니니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서 썸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보의 바다에 살다 보니 요즘 큐레이션이라는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널려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었는데 요즘은 선택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전문가가 권하는 7대 여행지 같은 식으로 타인의 선택이라는 요소가 서비스가 된 거예요. 뉴스 큐레이션 또는 상품 구매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큐레이션이 최근 하나의 마케팅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뭘 먹을까 결정하기 힘든 손님들을 위해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메뉴를 골라주는 서비스인 거죠. 큐레이션 서비스가 유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비해 정보의 양은 현저히 늘어났어요. 게다가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에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업이 주는 정보에 지인이 주는 정보까지 더해져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미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켜 데이비드 생크는 데이터 스모그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는 마치 스모그처럼 우리에게 공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의미 있는 정보가 뭔지 몰라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뭘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햄릿증후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결정을 방해한다는 현상이지요. 이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2000년 무렵 시나 아이엔가와 마크 레퍼 박사가 이끈 컬럼비아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캘리포니아 맨로파크에 있는 한 식료품점을 빌려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계산대 근처에 있는 과일잼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시간마다 진열을 바꿔가며 한 번은 6종류의 잼을, 다음에는 24종류의 잼을 판매한 거예요. 그러고는 어떨 때 장사가 더 잘 되는지 관찰해 본 거죠. 놀랍게도 24종의 잼을 진열했을 때 사람들이 더 북적거렸지만 실제로 구매 혹은 재구매하는 고객의 비율은 6종만 진열했을 때 훨씬 높았습니다. 구매는 10배, 재구매는 무려 15배 넘게 차이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택지가 많으면 구경하는 재미는 있지만 내 선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커지기 때문에 구매로는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할 때마다 좋은 감정이 커집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점점 늘어날수록 나쁜 감정이 커져서 어느 숫자를 넘어가면 오히려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기준점이 보통 6에서 10가지 정도라고 해요. 사람들이 6가지에서 10가지 선택지 안에는 최대한 적절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선택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보통 3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과일잼을 판매하였습니다만 와인이나 자동차 같이 비싼 상품도 선택지가 10개 이하일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비싼 상품, 예를 들면 집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10개 이상의 선택지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햄릿증후군이 우리 사회에서 유난히 널리 퍼지는 데에는 요즘 아이들이 정답이 있는 문제만 오랫동안 풀어왔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컸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정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뭘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획일화된 교육은 지난 50년간 계속 이어졌던 것이니 요즘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요즘에 와서 결정장애가 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도 대학에서 놀거나 취미생활에 빠져 성적이 안 좋아도 취직 걱정이 적었고 어떤 시기를 놓쳐도 늦게라도 결혼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제때 딱딱 맞추지 못하면 완전히 낙오되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이 점점 줄고 있어요. 한번 미끄러지면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젊은이들로서는 매번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이 사람들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 어느 쪽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까요?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람의 능력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 인간이 가진 능력은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할 것 같아 보이는 일에도 도전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못할 것 같은 일은 아예 안 하고 잘하는 일만 하는 거죠. 성공할 것 같은 일만 골라서 한다는 전략이 보통 20, 30대까지는 잘 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략이 통하지 않아요. 인생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내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종종 놓이기도 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번 실패를 맛보면 재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듀웩 교수의 주장처럼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듀웩 교수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서 잘하는 일만 하려 들지요. 실패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성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야에 도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경험을 하면 성인이 돼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패하더라도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조금 나아졌을 때 같이 기쁨을 공유해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는 것도 해보라고 격려해주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런 성향은 타고난 면도 있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격려해주느냐에 따라 고정형에서 성장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신중함이나 경솔함과는 사실 큰 관계가 없어요. 잘하는 것만 해왔던 아이들은 칭찬에 민감하고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할 것 같은 일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보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혹은 내 마음에 드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인 사람들은 실패할 것 같더라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판단 기준이 타인의 인정 혹은 칭찬이라면 성격의 신중함과 경솔함과 상관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습니다. 세상은 점점 예측 불가능하고 인생은 늘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잘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사람보다는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이 큰 사람보다는 실패 후에 빨리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